어떤 분은 은퇴 후에도 표정이 편안합니다. 통장 잔고가 엄청나서가 아니라 매달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의 흐름이 안정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비슷한 나이에 비슷한 집을 가지고도 늘 불안해하십니다. 평균 자산이 4억 8천이라는데 나는 왜 이렇지? 하고요. 문제는 여기서 생깁니다. 평균은 평균일 뿐 실제로 절반은 중앙값 2억 5천 수준이고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에 묶여 있어 당장 쓸 수 있는 금융자산은 얼마 안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부부 기준 노후 적정 생활비가 월 350만 원쯤 필요하다고 해도 현실에서 준비된 현금 흐름은 230만 원에 그치면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결과를 완전히 갈라놓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돈의 총액이 아니라 매달 자동으로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어 놓았느냐입니다. 이 한 가지를 알면 같은 자산이어도 노후의 표정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노후에 팔자 좋은 사람들이 결국 실천하는 행복한 삶의 비밀 10가지를 1위부터 순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제목만 먼저 살짝 말씀드리면 1위는 현금 흐름을 5층으로 쌓는다. 2위 연금 수령액을 키우는 3가지 선택. 3위 집은 자산이 아니라 월급으로 바꾼다. 4위 일을 끊지 않고 관계를 지킨다. 5위 고정 지출을 먼저 줄인다. 이런 식으로 10가지가 이어집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왜 차이가 나는지 현실적인 방법으로 풀어드릴 테니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그리고 서론부터 약속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니어 건강정보 맛집이 여러분의 삶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기대가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시니어 건강정보 맛집에 오신 할아버지 할머니 어서 오세요. 오늘도 유익한 내용으로 손녀딸이 할머니 할아버지의 삶을 즐겁게 해드릴게요. 1위는 팔자 좋은 분들은 돈의 총액보다 매달 들어오는 흐름을 먼저 세워두십니다. 노후가 편안한 분들을 가까이서 보면요. 신기하게도 공통된 장면이 있습니다. 통장 잔고가 엄청나서가 아니라 이번 달도 들어올 돈이 있다는 확신이 얼굴 표정과 말투에 깔려 있습니다. 반대로 같은 아파트에 살고 비슷한 자산을 가진 것처럼 보여도 늘 초조한 분도 계십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돈이 있어도 흐르지 않으면 생활은 매달 불안해지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자산이 있어도 현금의 리듬이 없으면 마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실제로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발표를 보면 2025년 3월 말 기준 가구 평균 순자산이 4억 7,144만 원 수준으로 제시되곤 합니다. 그런데 이 숫자를 그대로 믿고 다들 이 정도는 있나 보다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마음이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평균은 현실의 체감과 다를 때가 많거든요. 특히 우리나라 고령층은 자산이 부동산에 많이 묶여서 정작 쓸 수 있는 현금이 부족한 상황이 흔합니다. 금융위원회 자료에서도 고령 가구 자산의 부동산 편중을 언급하는 흐름이 있습니다. 그러니 자산이 있다와 생활이 편하다는 반드시 같은 말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팔자 좋은 분들은 말을 이렇게 바꾸십니다. 저는 돈이 얼마나 있냐보다 돈이 어디서 어떻게 들어오냐가 더 중요하더라고요. 이 한마디가 노후를 갈라놓습니다. 돈의 크기가 아니라 돈이 들어오는 길을 먼저 만드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실제로 하는 방식은 월급을 한 줄로 만들지 않고 여러 줄로 층층이 쌓는 것입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 같은 자산의 연금화, 그리고 몸이 허락하는 작은 일거리나 임대, 배당 같은 추가 현금 흐름까지요. 이렇게 줄이 늘어나면 한 줄이 흔들려도 다른 줄이 받쳐줍니다. 그래서 마음이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KB금융의 2025 KB골든라이프 보고서에서도 사람들이 노후 생활비를 마련할 때 연금에 크게 의존할 계획임을 보여주고 필요한 생활비와 실제 조달 가능 금액 사이의 격차도 함께 제시합니다. 이 간극을 줄이는데 핵심이 되는 게 결국 현금 흐름입니다. 동양 철학에서는 기준이 서면 마음이 덜 흔들린다는 메시지가 반복됩니다. 노자 사상에서 말하는 족함도 포기하라는 뜻이라기보다 흔들리지 않는 기준을 세우라는 쪽에 가깝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위의 결론은 분명합니다. 돈의 총액이 아니라 현금 흐름의 질서를 먼저 잡는 것, 이게 노후의 팔자를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2위는 팔자 좋은 분들은 연금을 기다리는 돈이 아니라 설계해서 키우는 돈으로 대하십니다. 연금을 두고 이런 대화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연금은 뭐 나중에 알아서 나오겠지요? 그때 팔자 좋은 분들은 이렇게 되묻습니다. 얼마가 언제부터 어떤 조건으로 나오는데요? 이 차이가 큽니다. 왜냐하면 노후 불안의 정체는 대부분 모름이기 때문입니다. 어디서 새는지 모르니까 불안하고 어디서 채울지 모르니까 더 불안합니다. 심리학에서 불안을 낮추는 강력한 요인으로 자주 언급되는 것이 통제감, 즉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감각입니다. 연금은 바로 그 통제감을 만들어줍니다. 조회해보기, 신청하기, 점검하기 같은 행동이 결과를 바꿉니다. 알아보는 만큼 마음이 안정되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기초연금은 자동 지급이라고 착각하시는 분이 많지만 기준과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2025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단독 가구 월 228만 원, 부부 가구 월 364만 8천 원 수준으로 안내됩니다. 이 기준을 한 번도 확인 안 한 분과 미리 확인해 신청한 분은 체감이 달라집니다. 팔자 좋은 분들은 혜택을 운으로 보지 않고 권리로 챙기는 습관이 있습니다. 될까 말까를 고민하기 전에 확인부터 해보자로 움직이십니다. KB골든라이프 보고서가 보여주듯 노후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적정 생활비가 부부 기준 월 350만 원 정도인데 실제 조달 가능 금액은 월 230만 원 수준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간극이 곧 마음의 불안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그 격차를 메우려면 결국 내 연금이 얼마인지부터 선명해져야 합니다. 유교 고전의 태도도 닮아 있습니다. 공자는 배움을 한 번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익히고 점검하는 것으로 봤지요. 연금도 똑같습니다. 알아두는 사람의 돈이 됩니다. 결국 2위는 연금을 기다림이 아니라 설계로 바꾸는 습관입니다. 3위는 팔자 좋은 분들은 집을 자존심이 아니라 살아있는 월급으로 바꾸는 선택을 하십니다. 노후 상담에서 가장 마음 아픈 말이 이겁니다. 집은 있는데요, 생활비가 없어요. 이 말 속에는 자존심과 현실이 동시에 들어 있습니다. 밖에서 볼 땐 괜찮아 보이는데 정작 본인은 매달 카드값과 병원비, 생활비가 걱정이 되는 상황 말입니다. 팔자 좋은 분들은 집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집의 역할을 바꿉니다. 집을 남에게 보여주는 자산에서 내 삶을 지켜주는 현금 흐름으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택연금, 다운사이징, 임대 활용 같은 선택지를 냉정하게 비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무조건 이게 답이다가 아니라 내 상황에 맞는 답을 찾는다는 태도입니다. 주택연금은 조건이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와 최근 기사에서도 주택연금의 기본 조건으로 부부 중 한 명이 55세 이상이며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 주택 요건 등을 설명합니다. 팔자 좋은 분들은 여기서 감정이 아니라 숫자로 판단합니다. 내가 이 집에서 계속 살면서도 매달 얼마가 들어오는지를 먼저 계산해 봅니다.
숫자를 보면 막연함이 줄어들고 선택이 현실적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종교적 관점으로 보면 가족을 사랑한다는 말은 때로 가족에게 짐이 되지 않도록 내 삶을 지키는 선택까지 포함합니다. 자녀에게 남기고 싶은 마음도 크지만 부모가 오늘 불안에 흔들리면 가족 전체가 흔들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팔자 좋은 분들은 자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집을 남기는 것보다 내가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지내는 걸 남기고 싶다. 이 말이 관계를 오히려 부드럽게 만듭니다. 삼위의 핵심은 집을 자산으로만 보지 않고 생활로 연결하는 시선입니다. 사위는 팔자 좋은 분들은 일을 고생이 아니라 관계와 리듬을 지키는 도구로 여기십니다. 은퇴 후에 정말 무서운 건 돈이 줄어드는 것만이 아닙니다. 하루가 비어버리는 것이 더 큽니다.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사라지고 사람 만날 이유가 줄고 대화가 줄어듭니다. 그러면 마음이 먼저 꺼지고 몸이 그 다음에 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료함이 길어지면 무기력이 되고 무기력이 길어지면 우울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팔자 좋은 분들은 일을 크게 하지 않습니다. 대신 조금이라도 꾸준히 합니다. 주 2에서 3회, 하루 서너 시간 정도라도 내가 사회 속에 있다는 감각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그 감각이 우울감과 무기력을 막아주는 방파제가 됩니다. 일이 돈만 주는 게 아니라 나갈 이유와 만날 사람과 내가 쓸모 있다는 감각까지 같이 주기 때문입니다. 이 대목은 연구로도 연결됩니다. 사회적 관계가 건강과 생존에 영향을 준다는 근거는 매우 강합니다. 홀트, 런스테드 연구진의 148개 연구와 30만 명 이상을 대상으로 한 메타 분석은 사회적 관계가 더 강한 사람이 생존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결과를 제시했습니다. 쉽게 말해 사람을 만나는 것이 단지 기분 문제가 아니라 건강과도 연결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팔자 좋은 분들은 말합니다. 돈도 돈인데 사람 만나는 게 약이에요. 이 말이 과장이 아닐 수 있습니다. 공자와 맹자식으로 말하면 인간은 관계 속에서 스스로를 단단하게 다듬습니다. 혼자 오래 있으면 마음이 약해지고 마음이 약해지면 삶이 쉽게 무너집니다. 일을 이어가는 건 돈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관계와 리듬을 지키는 습관이 됩니다. 결국 사위는 일을 짐이 아니라 삶의 구조로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오이는 팔자 좋은 분들은 고정 지출을 참는 절약이 아니라 보이는 정리로 끝내십니다. 노후에 돈이 새는 구멍은 보통 큰 구멍이 아니라 작은 구멍입니다. 통신비, 보험료, 자동결제, 구독 서비스, 습관처럼 나가는 비용이 조용히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팔자 좋은 분들은 절약을 인내로 하지 않고 정리로 합니다. 참는 절약은 오래 못 가지만 정리하는 절약은 한 번만 해도 효과가 오래 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아주 현실적인 장면이 있습니다. 제가 뭘 그렇게 쓰겠어요. 그런데 자동결제 목록을 뽑아보면 본인도 놀랍니다. 이걸 내가 아직도 내고 있었네 하는 게 꼭 나오거든요. 팔자 좋은 분들은 이걸 발견하는 즉시 정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돈이 아니라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이 말이 참 정확합니다. 고정 지출이 줄면 통장만 가벼워지는 게 아니라 마음의 압박이 같이 풀립니다. 이 부분은 행동경제학의 멘탈 어카운팅 즉 심리적 회계 같은 개념으로도 설명됩니다. 사람은 돈을 실제로는 하나로 쓰면서도 머릿속에서는 여러 통장처럼 나눠 생각하고 특히 자동 결제나 마찰이 적은 결제는 지출 체감을 낮춰 과소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쓰고 있는 줄도 모르게 새는 돈이 생길 수 있는 구조입니다. 팔자 좋은 분들은 해결책도 단순하게 잡습니다. 한 달에 딱 10분
자동결제 목록만 확인합니다. 이렇게 해서 월 10만 원만 줄여도 1년에 120만 원입니다. 노후에 120만 원은 약값과 건강검진을 바꾸는 돈이 됩니다. 5위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절약은 의지가 아니라 시스템 정리로 하는 겁니다. 6위는 팔자 좋은 분들은 건강을 운이 아니라 매일의 최소 습관으로 지켜내십니다. 노후에서 진짜 큰 지출은 종종 병원비에서 터집니다. 그래서 팔자 좋은 분들은 돈 이야기만 하지 않습니다. 돈의 바닥을 바치는 몸의 바닥을 먼저 다집니다. 몸이 무너지면 계획도 무너지고 마음이 무너지면 관계도 흔들리니까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팔자 좋은 분들은 운동을 거창하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대신 작게라도 매일 합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한층, 식후 10분 걷기, 집에서 가볍게 스쿼트 몇 번. 이 정도로 시작합니다. 꾸준히 할 수 있어야 하니까요. 처음부터 큰 목표를 잡지 않고 내가 계속할 수 있는 최소치를 정하는 분들이 오히려 오래 갑니다. 세계보건기구도 성인과 노인의 신체활동 권고로 주당 최소 150분의 중강도 유산소 활동 등을 제시하며 신체활동이 사망 위험과 여러 만성질환 위험을 낮추는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합니다. 말을 쉽게 바꾸면 이겁니다. 많이 못해도 괜찮지만 안 하는 게 제일 위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즉, 완벽한 운동보다 끊기지 않는 움직임이 더 중요하다는 말로도 들립니다. 유교 고전의 삶의 태도는 한 번의 완성이 아니라 날마다 닦는 수양입니다. 건강도 수양입니다. 오늘의 10분이 내일의 통증을 줄입니다. 그리고 통증이 줄면 마음도 덜 예민해지고 가족관계도 더 부드러워집니다. 결국 건강은 노후 행복의 가장 큰 숨은 연금입니다. 6위는 건강을 운에 맡기지 않고 습관으로 붙잡는 태도입니다. 7위는 팔자 좋은 분들은 자녀와의 관계를 붙잡기가 아니라 품위 있게 조절하기로 지키십니다. 노후의 아픔은 돈보다 마음에서 많이 옵니다. 특히 자녀 관계에서 오는 서운함은 깊고 오래갑니다. 그런데 팔자 좋은 분들은 서운함이 생기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서운함이 생겨도 그걸 다루는 방식이 다릅니다. 감정을 억누르기보다는 감정을 관계를 깨지 않는 방식으로 풀어내는 분들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대화가 있습니다. 요즘 애들이 너무해요. 연락도 없고. 팔자 좋은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전 서운한 말보다 내 소식을 먼저 보냈어요. 그냥 나 오늘 산책했어. 바람이 좋더라. 이렇게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관계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서운함으로 문을 두드리면 문이 더 닫히지만 일상으로 문을 두드리면 문이 조금 열릴 때가 많습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인간관계에서 갈등을 키우는 건 사실보다 해석인 경우가 많습니다. 연락이 없다는 사실 위에 날 무시하나? 라는 해석이 얹히면 마음이 폭발합니다. 팔자 좋은 분들은 그 해석을 한번 멈춥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태도로 돌아옵니다. 이게 통제감이고 관계의 품위입니다. 맹자식으로 말하면 내 마음을 먼저 바로 세우는 것이 관계를 살립니다. 자녀를 바꾸기보다 내 말투를 바꾸는 것, 붙잡기보다 내 삶을 단단히 세우는 것. 그게 결국 자녀에게도 부담이 덜한 부모가 되는 길입니다. 7위의 핵심은 관계를 감정으로 잡아끌기보다 품위로 지켜내는 태도입니다. 8위는 팔자 좋은 분들은 배움과 취미를 사치가 아니라 마음의 예방약으로 챙기십니다. 노후에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문제는 그 시간이 따뜻함으로 채워질지 공허함으로 채워질지입니다. 팔자 좋은 분들은 그 빈자리에 배움과 취미를 넣습니다. 돈이 많이 드는 취미만 취미가 아닙니다. 복지관 프로그램, 걷기 모임, 독서 모임, 글쓰기,
노래교실, 봉사활동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무엇을 하느냐만이 아니라 그걸 꾸준히 하느냐입니다. 여기서 연구가 그런 걸 증명하냐라고 묻는 분도 계시는데요. 예를 들어 감사일기, 감사표현 등의 감사훈련 같은 심리 개입이 웰빙과 정신건강에 작지만 유의미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메타분석 결과들이 있습니다. 이 말은 마음도 몸처럼 관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취미와 배움은 그 관리의 도구가 됩니다. 특히 배움은 뇌를 깨우고 취미는 마음을 따뜻하게 합니다. 종교적 관점에서도 마음을 지키는 습관은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감사하고 나누고 마음을 낮추는 연습은 결국 삶의 고통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동합니다. 팔자 좋은 분들은 이걸 말로만 하지 않고 생활 속 루틴으로 만듭니다. 매주 수요일은 모임 가는 날 같은 식으로요. 그 리듬이 마음을 살립니다. 8위는 마음이 무너지기 전에 마음을 돌보는 예방 습관입니다. 9위는 팔자 좋은 분들은 평균 숫자에 흔들리지 않고 내 숫자를 보며 계획을 세우십니다. 뉴스에서 평균 자산이 얼마라는 숫자가 나오면 마음이 흔들리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팔자 좋은 분들은 그 숫자를 보더라도 거기에 자존심을 걸지 않습니다. 대신 내 숫자를 꺼내서 내 삶에 맞게 계산합니다. 남의 평균을 기준으로 나를 평가하지 않고 내 현실을 기준으로 내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평균 자산, 부채, 순자산 같은 수치를 제공하는 이유는 비교해서 자책하라고 주는 게 아닙니다. 내 현실을 점검할 기준을 만들라는 뜻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팔자 좋은 분들은 이렇게 나눕니다. 부동산 대 금융자산, 고정지출 대 변동지출, 확정수입 대 변동수입. 이렇게 나누면 신기하게 불안이 줄어듭니다. 불안의 핵심이 모르겠다인데 숫자를 적는 순간 보인다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KB 보고서가 보여주는 생활비 격차도 결국 같은 메시지입니다. 현실은 생각보다 부족할 수 있고 그래서 더더욱 내 숫자를 기반으로 구조를 짜야 한다는 것입니다. 팔자 좋은 분들은 평균과 경쟁하지 않고 어제의 나와 협상합니다.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최선은 뭐지? 를 찾습니다. 이 태도가 노후를 단단하게 만듭니다. 9위는 남의 숫자에서 빠져나와 내 숫자로 안정되는 습관입니다. 10위는 팔자 좋은 분들은 감사와 절제를 좋은 말이 아니라 매일의 습관으로 바꿔서 마음을 지키십니다. 마지막은 돈도 건강도 관계도 결국 연결되는 자리입니다. 노후의 팔자 좋은 분들은 인생이 완벽해서 행복한 게 아닙니다. 결핍이 있어도 그 결핍을 바라보는 마음을 관리할 줄 압니다. 상황이 좋아서 평안한 게 아니라 마음의 기술로 평안을 만들어내는 분들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젊을 땐 없어서 힘들었는데 지금은 있는 걸 지키는 법이 더 중요하더라고요. 이게 절제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무사히 지나갔다를 알아차리는 게 감사입니다. 감사는 거창한 말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무너지지 않고 살아낸 자신을 인정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감사 훈련이 웰빙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은 결국 마음도 연습으로 바뀔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유교 고전의 수양도 같은 방향입니다. 마음을 닦는 사람은 상황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종교적 관점에서도 오늘 할 수 있는 선을 하자는 태도는 마음을 안정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결국 마음은 방치하면 흔들리고 돌보면 단단해집니다. 그래서 10위는 거창한 교훈이 아닙니다. 잠들기 전에 오늘 괜찮았던 것 3가지를 떠올리는 것, 비교가 올라오면 내 속도로 가도 된다고 스스로에게 말해주는 것, 이런 작은 습관이 노후의 팔자를 실제로 바꿉니다. 마지막 10위는 결국 삶의 마지막을 지키는 건 마음의 루틴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노후에 팔자 좋다고 느끼는 분들이 공통으로 실천하는 10가지를 1위부터 10위까지 쭉 살펴봤습니다. 결국 핵심은 하나로 모였습니다. 돈의 크기만 바라보기보다 매달 들어오는 현금 흐름을 만들고 연금을 설계해 놓고 집과 일과 건강과 관계를 내 편으로 바꾸는 분들이 마음이 훨씬 편안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오늘 내용은 이렇게 한 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노후에 행복한 분들은 큰 결심 한 번이 아니라 작은 습관과 구조를 쌓아서 삶의 불안을 줄이십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지금 당장 거창하게 시작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들으신 것 중에서 딱 한 가지만 골라보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내 통장에 매달 확실히 들어오는 돈이 얼마인지 적어보는 것, 자동 결제를 한번 점검해 보는 것, 식후 10분만 걸어보는 것, 자녀에게 서운함 대신 내 소식 한 줄을 보내보는 것, 이런 작은 시작이면 충분합니다. 작은 행동은 작아 보이지만 노후에서는 그 작은 행동이 불안을 줄이고 마음을 단단하게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혹시 지금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나는 이미 늦은 거 아닐까? 그런데 늦었다고 느끼는 순간이 사실은 가장 빠른 출발점이 될 때가 많습니다. 오늘부터 하루에 10분만 내 삶을 정리하고 내 몸을 돌보고 내 마음을 다독이는 시간을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요? 여러분은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 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도 꼭 기억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우리 시니어 건강정보 맛집이 여러분을 응원할 테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영상 보시면서 나는 이렇게 해서 도움이 됐다 같은 경험이나 이 방법이 더 좋더라 하는 더 좋은 팁이 있으시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 줄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되고 또 다른 분에게는 현실적인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노후가 조금 더 편안해지고 마음이 조금 더 따뜻해질 수 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